2007년 10월 17일 성철수 씨는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 이웃의 신고로 실종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43세였던 성 씨는 동네에서 손꼽히는 미싱사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성실한 가장이었죠. 실종 당일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아내 이영자 씨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된장찌개 그릇과 이가 나간 스테인리스 수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성 씨의 아내 이영자 씨는 경찰에 남편이 최근 도박빚에 시달렸다며 어디론가 도망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성 씨 명의의 통장에서 실종 직전 약 500만 원가량이 인출된 정황이 확인되었죠. 주변 이웃들의 증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요즘 철수 씨가 표정이 안 좋더라, 빚쟁이한테 쫓기는 것 같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성 씨를 자진 가출자로 분류했고 수사는 그렇게 흐지부지 종결되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4년 8월 12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성 씨의 옛집터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포클레인이 마당 깊숙한 곳을 파헤치던 순간 삼날에 걸려 올라온 것은 검게 변색된 비닐 뭉치였습니다. 인부들이 비닐을 벗겨내자 그 안에서는 사람의 뼈로 추정되는 유골 2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서로 겹쳐진 채 깊이 약 1.5m 지점에 매장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그 위치는 성철수 씨가 생전에 아끼던 감나무 바로 아래였습니다. 이 나무 아래서 애들이랑 놀면 복이 온다며 한 번도 베지 않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유골의 신원 확인과 함께 유골 주변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이 하나둘 분석되기 시작했죠. 그중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두꺼운 비닐에 쌓여있던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었습니다. 습기로 번진 글씨 사이로 오늘 밤 마당에 구덩이를 팠다는 섬뜩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이영자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년 동안 실종자의 가족으로 살아왔던 여인, 남편의 빈자리를 슬퍼하며 눈물을 쏟았던 그 아내가 사실은 남편을 마당 아래 묻어둔 채 그 위를 매일 밟고 다녔던 겁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이영자 씨와 동거하던 남성 최진만이 긴급 체포되었고 두 사람에 대한 교차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이 마당 아래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어떻게 무덤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유골은 한 구가 아니라 2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7년간의 침묵 속에 묻혀있던 가려졌던 사실을 하나씩 펼쳐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쓰러진 이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믿습니다. 진실을 찾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묻혀버린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큰 힘이 됩니다. 2007년 가을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뒷골목의 한 주택가는 유난히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광장코와 백화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갔고 저녁이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담장을 넘나들던 곳이었죠. 그 골목 안쪽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성철수 씨의 집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선 감나무였습니다. 철수 씨가 결혼하던 해에 심었다는 그 나무는 해마다 주황빛 감을 주렁주렁 매달았죠. 이 나무 아래서 애들이 뛰어놀면 복이 온다니까. 철수 씨는 누가 나무를 베자고만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가 전깃줄을 건드려도 낙엽이 지붕 홈통을 막아도 그는 감나무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그에게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가족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성철수 씨는 당시 43세로 동네에서 손꼽히는 미싱사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재봉틀 앞에 앉았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기계의 소음이 멈췄죠. 손가락 마디마디엔 바늘에 찔린 자국과 굳은 살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실은 집 안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의 중고로 장만한 공업용 재봉틀 2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천 조각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마저 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만드는 옷은 주로 서문시장과 동대구역 앞 도매상에 납품되었습니다. 청바지 한 벌 마감하는 데 받는 품삯은 고작 2,000원.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려 30벌을 완성해야 겨우 6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수입은 넉넉해야 150만 원 정도였죠. 아버지, 손 안 아프세요? 큰아들이 물으면 철수 씨는 손등을 툭툭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이 정도야 뭐. 너희들 학원비 벌려면 이 손이 좀 더 버텨줘야지.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큰아들 성민호와 중학교 1학년인 둘째 성민수였죠. 철수 씨의 소원은 단 하나, 자식들만큼은 자기처럼 손에 기름때 묻히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이면 이미 인터넷 강의가 유행하던 시대였지만 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학원을 보냈습니다. 직접 선생님 얼굴 보고 배워야 제대로 배운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죠. 매달 40만 원이 넘는 학원비가 부담스러웠지만 철수 씨는 재봉틀을 더욱 빠르게 돌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도시락을 쌀 때면 철수 씨는 반찬통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계란말이가 들어갔는지, 김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게 그의 아침 루틴이었죠. 가난했지만 자식들 밥상만큼은 허술하게 차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애들아, 학교 가서 배고프면 안 된다. 도시락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철수 씨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거칠어진 손바닥의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내 이영자 씨는 철수 씨보다 6살 아래였습니다. 2000년에 중매로 만나 결혼했고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부였죠. 하지만 이웃들 사이에선 영자 씨에 대한 말들이 조금씩 돌았습니다. 저 집 마누라, 치마가 너무 짧지 않아? 밤에 화장하고 어디 나가는 거 봤는데 남편은 집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호텔 커피숍에서 낯선 남자랑 앉아 있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던데. 영자 씨는 화려한 것을 좋아했습니다. 머리는 늘 웨이브 파마를 했고 손톱엔 빨간 네일 아트를 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동네 미용실과 카페를 전전했죠. 특히 동성로 로터리 근처 광장코아 앞에 있던 호박나이트는 영자 씨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낮에는 간판 불을 끈 채 문을 닫고 밤이 되면 조명이 켜지는 업소. 그곳에서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과 어울렸고 낯선 남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 눈에는 그런 모습이 곱게 보일 리 없었죠. 철수 씨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가끔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를 맞을 때면 그의 눈빛은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의 핸드폰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문자가 자주 왔습니다. 2007년이면 폴더폰 전성시대였고 카카오톡도 없던 시절이었죠. 영자 씨는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곤 했습니다. 2007년 9월 말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의 집 앞에 검은색 투스카니가 자주 멈춰 섰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사채업자라는 걸 금방 알아챘죠. 성철수 씨, 돈 갚을 생각 있어, 없어?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집 날아가는 거 알아. 목청 높은 고함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철수 씨는 대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인 채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에 빚쟁이 앞에서 무릎 꿇는 것만큼 치욕적인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빚이 어디서 생긴 건지는 당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철수 씨가 미싱 사업 확장을 위해 자동화 기계를 할부로 샀다가 원금을 갚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영자 씨가 몰래 카드론을 썼다는 소문도 돌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2007년 10월 중순 성철수 씨의 집안 분위기는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10월 들어서면서 철수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평소 과묵했던 그가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었고 밥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자주 내려놓았습니다. 밤마다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는 시간도 길어졌죠. 무슨 일 있어요? 이웃집 김 씨 아주머니가 물었지만 철수 씨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김 씨 아주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철수 씨 집에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를 말이죠. 영자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철수 씨의 낮게 깔린 음성이 담장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마인데. 여보, 제발 좀. 애들 자고 있어. 10월 16일 저녁 철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재봉틀을 멈췄습니다.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한참 동안 올려다봤죠. 주황빛 감들이 가지 끝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올해도 잘 열렸네. 그는 중얼거리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멍하니 바라보던 그의 얼굴엔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재봉틀 소리도 부부싸움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2007년 10월 17일 성철수 씨의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아침 6시 30분 성철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전날 밤 잠을 설쳤던 탓이었죠. 그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고 이마의 주름은 나이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43세의 가장이 감당하기엔 세상이 너무 무거웠던 걸까요? 식탁에는 아내 영자 씨가 차려놓은 아침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계란 2개가 전부였습니다. 평소보다 반찬 가짓수가 적었지만 철수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벌써 학교 갔어요. 오늘 일찍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자 씨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부부 사이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가 나간 스테인리스 수저로 밥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저는 결혼 초부터 쓰던 것으로 영자 씨가 몇 번이나 새 걸로 바꾸자고 했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부렸던 물건이었습니다. 이 수저로 먹어야 밥맛이 난다니까. 그는 늘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날 아침 철수 씨는 밥을 반도체 먹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안 먹어요? 영자 씨가 쏘아붙이듯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바빠 죽겠는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 7시도 되기 전이었는데 찾아온 손님이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영자 씨가 현관으로 나가더니 곧 돌아왔습니다. 당신 찾는 사람이에요. 철수 씨가 대문 밖으로 나가자 낯선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였죠. 머리는 젤로 깔끔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철수 씨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철수 씨 맞으시죠?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밖 골목으로 나가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난 뒤 철수 씨의 얼굴은 더욱 굳어져 있었죠. 남자가 떠나고 철수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재봉틀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기계를 돌리고 있어야 할 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오전 9시쯤 철수 씨는 갑자기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입던 작업복이 아니라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청바지, 그리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주머니엔 LG 초콜릿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급한 일이 생겼어. 금방 올 테니까 걱정 마. 철수 씨는 그렇게 말하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뒷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그리고 철수 씨가 완전히 사라지자 영자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철수 씨가 집을 나선 건 오전 9시 20분경이었습니다. 이웃집 김 씨 아주머니가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철수 씨, 어디 가세요? 아,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철수 씨는 평소처럼 인사를 했지만 그의 얼굴엔 무언가 심각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 철수 씨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죠. 철수 씨는 골목을 빠져나가 동성로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광장코아 백화점 앞 호박나이트 근처였습니다. 당시 그 일대는 낮에도 카페와 유흥업소가 뒤섞여 있던 곳으로 젊은이들과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번화가였죠. 2007년 대구 동성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젊음의 거리였습니다. 광장코아 백화점을 중심으로 패션 매장과 카페, 나이트클럽이 즐비했고 주말이면 거리 공연도 열렸죠. 하지만 화려한 거리 뒤편 골목에는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철수 씨는 호박나이트 건물 뒤편 골목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처 편의점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철수 씨와 함께 있던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머리를 젤로 넘긴 남자였어요. 가죽 점퍼 입고 있었죠. 두 사람은 골목 안쪽에서 약 20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다고 증인은 기억했습니다. 철수 씨가 고개를 흔들며 뭔가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이 성철수 씨를 본 마지막 목격담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집에 있던 영자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 철수 씨였습니다. 통화 내역에는 오후 2시 17분, 통화 시간 1분 32초로 기록되어 있었죠. 여보, 나야. 어디 있어요? 언제 와요? 일이 좀 꼬여서 오늘은 늦을 것 같아. 또 무슨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 애들한테 밥 꼭 챙겨줘.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게 영자 씨가 남편과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니, 영자 씨가 경찰에 그렇게 진술한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도 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8시, 9시가 지나도 소식이 없었죠.
평소 같으면 걱정했을 영자 씨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요? 일 때문에 늦으신데 너희들이나 밥 먹어. 영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걱정하는 기색도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태연한 모습에 차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자정이 지나도 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재봉틀은 텅 빈 작업실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감나무 아래 아직 아무도 모르는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깊이 1.5m, 폭 1m 남짓한 구덩이였죠. 누군가 그날 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무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철수 씨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말이죠. 2007년 10월 18일 오전 성철수 씨가 집을 나간 지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 이영자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어봐도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원래 일 때문에 가끔 늦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철수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봉틀 앞엔 미완성된 청바지 5벌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마당의 빨랫줄엔 그가 입던 작업복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를 한 건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10월 21일 그녀는 참다 못해 중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옆집 성철수 씨가 나흘째 안 보여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집사람은 신고도 안 하고 있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 2명이 성철수 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영자 씨는 화장을 진하게 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그녀의 모습에선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남편분이 언제부터 안 보이셨습니까? 10월 17일 아침에 나갔어요. 어디 간다는 말은 없었습니까? 잠깐 나갔다 온다고만 했어요. 영자 씨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형사가 더 캐묻자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남편이 요즘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형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박이요? 네, 인터넷 도박이요. 몇 달 전부터 돈을 계속 잃더니 최근엔 사채까지 썼어요. 영자 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망간 것 같아요. 그녀는 철수 씨의 통장 내역을 꺼내 보였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10월 사이 여러 차례 큰 금액이 인출되어 있었죠. 총 500만 원가량이었습니다. 이 돈을 남편분이 직접 찾았다는 겁니까? 네, 제 몰래 찾아간 거예요. 나중에 통장 정리하다가 알았죠.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07년은 인터넷 도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큰 돈을 잃고 가출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죠. 경찰은 인근 PC방과 사채업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성철수 씨가 인터넷 도박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죠. 철수 씨가 도박을? 말도 안 돼요. 그 사람은 컴퓨터도 잘 못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는 사람이 언제 도박을 해요? 하지만 영자 씨의 진술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남편이 최근 호박나이트 근처를 자주 드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 2층에 불법 도박장이 있다는 소문 들었어요. 남편이 거기 갔을 거예요. 경찰은 호박 나이트를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건물 2층에서는 낮에 카페로 위장하고 밤에는 화투판이 벌어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성철수 씨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양반은 본 적 없는데요? 우리 단골이 아닌 것 같은데. 수사는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성철수 씨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고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의 CCTV에도 그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죠. 그 사이 영자 씨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남편이 실종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녀는 집안의 가구들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재봉틀 2대도 중고로 넘겼죠. 남편 없이 어떻게 살아요? 당장 먹고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웃들이 수군거렸지만 영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머리를 새로 염색하고 명품 가방을 사서 들고 다녔습니다. 2007년이면 루이비통과 샤넬 가방이 선망의 대상이던 시절이었죠. 11월 중순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 씨가 낯선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에 머리를 젤로 넘긴 30대 초반의 남자였죠. 이웃집 김 씨 아주머니는 그 남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기억해냈습니다. 철수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대문 앞에서 철수 씨와 이야기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 남자, 그때 그 남자 아니야?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 아주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중부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성철수 씨 집에 이상한 남자가 드나들어요. 분명 뭔가 수상해요. 경찰이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남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죠. 이름은 최진만, 나이 34세. 직업은 호박나이트 소속 댄서였습니다. 형사가 영자 씨를 추궁했습니다. 최진만이라는 사람과 무슨 관계입니까? 친구예요. 남편 없고 혼자 외로워서 친구 좀 만나면 안 돼요? 남편이 실종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정상입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제 인생인데. 영자 씨는 당당했습니다. 최진만 역시 경찰 조사에서 태연하게 대답했죠. 저는 영자 씨 친구일 뿐입니다. 남편 실종 사건하고는 아무 관련 없어요. 당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이상 실종자의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만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철수 씨의 실종은 자진 가출로 분류되어 있었죠. 12월이 되자 영자 씨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집 문서를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실종자의 재산을 처분하려 한 겁니다. 남편이 도망가기 전에 제 명의로 넘기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은행은 실종 선고가 나기 전에는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자 씨의 계획은 일단 좌절되었죠. 그럼에도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남편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2007년 당시 대구 중구 일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제2금융권에서는 비교적 쉽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영자 씨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8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돈으로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최진만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2007년 12월 두 사람은 태국 방콕으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왔죠. SNS가 활성화되기 전이었지만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나중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파타야 해변에서 웃고 있는 영자 씨, 방콕 시내 호텔 앞에서 포즈를 취한 최진만. 남편이 사라진 지 2달 만에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 위로 하얀 눈이 쌓였고 그 아래 땅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얼어붙은 땅 1.5m 아래에 비닐에 쌓인 두 구의 유골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자 씨는 매일 아침 그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고 밤에는 같은 길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무덤을 밟으며 출퇴근하는 여자, 그것이 이영자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민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중학생 민수는 친구 집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는 아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매일 놀러 다녀. 민호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형, 아빠 진짜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너무 이상해. 두 형제는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008년 봄 성철수 씨가 실종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사실상 종결된 상태였죠. 실종자 명단에 이름만 올라 있을 뿐 더 이상 적극적인 추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이영자 씨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실종 6개월 만에 그녀는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통상 실종 선고는 최소 5년이 지나야 가능했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죠.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갔어요. 저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법원은 영자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2008년은 대구가 부동산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고 중구 일대는 재개발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었죠. 2008년 7월 영자 씨는 남편 명의의 토지 문서를 위조해 추가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었죠. 그녀는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동성로 번화가에 작은 술집을 차렸습니다. 가게 이름은 로즈바였죠. 광장 코아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골목 안쪽이었습니다. 최진만이 바텐더로 일하고 영자 씨는 마담 노릇을 했습니다. 성철수 씨 부인이 미쳤나 봐. 남편 찾을 생각은 안 하고 매일 술집 차려서 놀더라. 들리는 소문에 그 댄서 남자랑 동거한다던데?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최진만과의 관계를 드러냈죠. 최진만은 이제 아예 영자 씨의 집에 거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철수 씨의 방에서 자고 철수 씨의 옷을 입고 철수 씨의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아래를 매일 밟으며 출입했죠. 두 아들 민호와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던 큰아들 민호는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중학생이던 민수는 말수가 줄어들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민수가 가끔 물었지만 영자 씨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아빠는 안 와. 이제 포기해. 2009년이 되었습니다. 실종 2년 차였죠. 이 즈음 영자 씨는 더욱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남편 명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씨에게는 방법이 있었죠. 그녀는 남편의 인감도장을 정교하게 위조하고 매매 계약서를 조작했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기 전에 저한테 땅을 넘긴다고 약속했어요. 이 문서가 증거예요. 날짜가 조작된 증여 계약서를 들이밀며 영자 씨는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의심스러워했지만 2009년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탓에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토지 매각 대금은 2,800만 원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돈의 절반을 최진만에게 건넸고 나머지로 로즈바를 확장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LED 조명을 달고 고급 음향 시스템을 설치했죠. 아이들은 완전히 방치되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손 벌리기 싫었던 겁니다. 둘째 민수는 이웃집을 전전하며 끼니를 때웠죠. 저 집 애들 불쌍해 죽겠어.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는 저 모양이고. 이웃들이 한숨을 쉬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 씨가 무서웠기 때문이었죠. 한 번은 이웃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충고했다가 영자 씨에게 온갖 욕설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당신들이 뭔데? 남편 버린 것도 아니고 도망간 건데. 2010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자 씨의 로즈바에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새벽 3시경 원인 불명의 불이 나서 가게가 전소되었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날도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이. 하지만 화재 조사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방화 혐의가 짙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낸 정황이 포착되었죠. CCTV 분석 결과 화재 발생 30분 전 가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최진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진만을 소환했습니다. 불 끄고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최진만은 발뺌했고 영자 씨 역시 그를 감쌌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종결되었죠. 하지만 동네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았습니다. 로즈바에는 화재 보험이 걸려 있었고 영자 씨가 보험금 3,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불 지른 거 아니야? 가게 장사 안 되니까. 그 여자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 실제로 2009년 말부터 로즈바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대구에도 미쳤고 유흥업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던 시기였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영자 씨와 최진만의 생활은 계속 화려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탕진하며 유흥을 즐겼죠. 강원랜드 카지노, 부산 해운대 고급 호텔, 제주도 리조트를 전전했습니다. 영자 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는 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2010년대 초반 SNS가 본격화되기 전 싸이월드는 자기 과시의 장이었죠. 그녀는 명품 가방과 고급 레스토랑 사진을 올리며 행복한 척했습니다. 반면 두 아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24살이 되었지만 변변한 직업이 없었고 둘째 민수는 고등학교도 중퇴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언제 오는 거야? 민수가 가끔씩 어머니에게 물었지만 영자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어. 이제 그만 좀 물어봐. 죽었다는 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단순히 오래 소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2013년 가을 대구시는 중구 일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영자 씨가 살던 동성로 뒷골목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죠. 낡은 주택들을 헐고 새 상가와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영자 씨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으면 또다시 큰 돈이 생기는 거였죠. 그녀는 서둘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7월 영자 씨는 재개발 보상 협의를 마쳤습니다. 보상금은 총 6,500만 원. 땅값과 건물 보상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이 동네 떠날 수 있겠네. 영자 씨는 최진만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야? 서울로 가자.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보상금을 받으면
서울로 이주할 계획이었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 삶을 시작하려 했죠. 2014년 8월 12일 철거 업체가 투입되었습니다. 포클레인이 집을 허물기 시작했고 마당도 파헤쳐졌습니다. 그날 오후 2시 30분경이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무언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는데요? 삼날에 걸려 올라온 것은 검게 변색된 비닐 뭉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7년간 침묵하고 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는 이미 며칠 전에 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가 뻗어 있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두 구의 유골이 발견된 겁니다. 2014년 8월 12일 오후 2시 30분, 포클레인 기사 박모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마당을 파헤치는 일은 익숙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그날 삼날에 묵직한 무언가가 걸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처음에는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검게 변색된 비닐이 여러 겹 감싸여 있었고 흙과 뒤엉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죠. 하지만 비닐을 조금 걷어내자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이건 뼈잖아. 인골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구가 아니었습니다. 비닐 안에는 두 구의 유골이 서로 겹쳐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깊이는 약 1.5m, 위치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던 감나무가 베어진 바로 그 자리였죠. 현장은 즉시 통제되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요원들이 출동했고 마당 전체가 노란 통제선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대구 도심권 경찰서 강력계 형사들이 유골 주변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유골 옆에서 몇 가지 물건들이 함께 발견되었는데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두꺼운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습기로 번지고 일부 페이지는 찢어졌지만 글씨는 여전히 판독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일기장이자 가계부였죠. 그리고 그 안에는 섬뜩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오늘 밤 마당에 구덩이를 팠다. 2007년 10월 18일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 이제 끝났다. 2007년 10월 20일 감나무 아래가 제일 깊다고 했다. 필체 감정 결과 그 글씨는 이영자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영자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수성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최진만과 함께 살고 있었죠.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2014년 8월 13일 새벽 6시 강력팀이 새벽 시간대 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깬 영자 씨는 황급히 옷을 챙겨 입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영자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영자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죠.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하지만 형사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만 역시 같은 시각 별도 장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호박 나이트에서 여전히 댄서로 일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조사실로 분리되었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구의 유골 중 한 구는 40대 남성의 것으로 치아 상태와 골격 구조를 통해 성철수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두 아들과의 일치율은 99.9%였죠. 문제는 나머지 한 구였습니다. 이 유골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죠. 신원 확인을 위해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00년 10월에 실종 신고된 김성태 씨였습니다. 당시 61세로
대구 서구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독거노인이었죠. 실종 당시 그는 상당한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죠. 두 실종 사건 모두 이영자 씨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2000년 당시 영자 씨는 최진만을 만나기 전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김성태 씨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인물 중 하나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남자가 최진만의 선배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던 동료였던 겁니다. 유골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도 진행되었습니다. 두 유골 모두 두개골 부위에서 둔기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정확히는 후두부를 강하게 타격당한 흔적이었죠.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 손상입니다. 둔기로 최소 3회 이상 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의학자의 소견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살해당했다는 의미였죠. 조사실에서 영자 씨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남편이 도망간 거예요. 그럼 이 다이어리는 뭡니까? 당신 필체가 맞지 않습니까? 형사가 증거물을 내밀자 영자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건 그 사람이 시켰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최진만이요. 그 사람이 다 계획한 거예요. 영자 씨는 모든 책임을 최진만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최진만도 같은 전략을 썼죠. 저는 영자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남편을 죽인 건 영자 씨예요. 두 사람의 진술은 정반대였습니다. 하지만 물적 증거는 둘 다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죠. 다이어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돈은 반씩 나눴다. 나머지는 땅을 팔면 된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번처럼. 지난번이라는 표현은 명백히 김성태 씨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영자 씨와 최진만은 2000년에도 함께 살인을 저질렀고 2007년에 재범한 것이었죠. 조사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영자 씨와 최진만은 1999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영자 씨가 성철수 씨와 결혼하기 1년 전부터였죠. 영자는 돈이 필요했고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최진만의 진술이었습니다. 비틀린 사랑이 탐욕과 만나 두 번의 살인을 낳은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살해 방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을 술에 취하게 만든 뒤 잠든 사이 뒤에서 쇠파이프로 후두부를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비닐로 감싸 마당에 묻었죠. 감나무 뿌리가 깊어서 아무도 파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자 씨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남편이 아꼈던 감나무, 철수 씨가 자식들의 복을 빌며 심었던 그 나무 아래가 무덤이 된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또 다른 증거물도 있었습니다. 유골 옆에서 녹슨 쇠파이프 한 개가 발견되었죠. 길이 약 50cm, 지름 3cm의 배관용 파이프였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파이프 끝부분에서 미세한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흔적이었죠. DNA 검사 결과 그 혈흔은 성철수 씨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흉기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이 파이프를 사용했어요. 최진만이 결국 자백했습니다. 14년 동안 마당 밑에 함께 묻어뒀던 살인 도구였던 겁니다. 2014년 8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마당 연쇄살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의 침묵은 끝났고 이제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2014년 8월 중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마당에서 발견된 두 구의 유골에 대한 종합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정밀한 DNA 감식과 골격 분석이 총동원되었죠. 첫 번째 유골, 성철수 씨의 신원 확인은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치아 배열과 과거 치과 치료 기록이 정확히 일치했고 두 아들에게서 채취한 DNA와 비교한 결과 99.9%의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유골의 신원 확인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2000년에 실종된 김성태 씨로 추정되었지만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독거노인이었던 그는 친척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김성태 씨가 생전에 다니던 병원의 의료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14년 전 낙상 사고로 치료받은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X-레이 사진에서 확인된 왼쪽 쇄골의 골절 흔적이 유골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골은 김성태 씨가 맞습니다. 국과수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순간이었죠. 더욱 중요한 건 사망 경위였습니다. 법의학자들은 두 유골의 두개골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성철수 씨의 두개골 후두부에는 지름 약 3cm의 함몰 골절이 3군데 발견되었습니다. 타격 각도와 깊이를 볼 때 피해자가 엎드려 있거나 잠든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두부에 4군데의 타격 흔적이 남아 있었죠. 흉기는 둘 다 동일하게 현장에서 발견된 쇠파이프로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다이어리를 더욱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다이어리는 총 120페이지였는데 앞부분 50페이지는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은 달랐죠. 2000년 10월 23일자 기록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영감 처리했다. 현금 1200만 원 확보. 반은 내가, 반은 그이가. 그 영감은 김성태 씨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이는 당연히 최진만을 의미했죠. 2007년 10월 17일자 기록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오늘 밤 10시 남편은 소주 먹고 잤다. 그이가 들어와서 끝냈다. 생각보다 조용했다. 10월 18일 새벽 2시에 마당 파기 시작. 4시에 완료. 감나무 뿌리 때문에 힘들었다. 10월 19일 통장에서 500만 원 인출 완료. 집 문서도 확보했다. 다이어리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범행 일지였던 겁니다. 영자 씨가 왜 이런 위험한 기록을 남겼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최진만과의 금전 분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였을 거라는 게 수사팀의 추정이었죠. 조사실에서 영자 씨와 최진만의 진술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최진만이 자백했습니다. 8월 20일 그는 변호사와의 상담 후 일부 범행을 시인했죠. 2000년 김성태 노인을 죽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철수 씨는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최진만의 주장에 따르면 김성태 씨 살해는 자신이 직접 실행했지만 성철수 씨 살해는 영자 씨가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영자가 혼자 처리했어요. 하지만 다이어리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이가 들어와서 끝냈다는 문장은 명백히 최진만의 개입을 시사했죠. 다음 날 영자 씨도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철수를 죽인 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에요. 최진만이 다 했어요. 그럼 당신은 뭘 했습니까? 저는 그냥 문 열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았고요. 공범이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행 동기도 명확해졌습니다.
성철수 씨는 실종 당시 총 재산이 약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집과 토지 가격이 3,500만 원, 예금과 적금이 500만 원, 그리고 미수금 등을 포함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죠. 영자 씨와 최진만은 이 재산을 노렸습니다. 특히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죠. 실제로 2014년 당시 그 토지의 보상금은 6,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남편만 없으면 모든 게 제 거였어요. 아이들도 어렸고 제가 다 가질 수 있었죠. 영자 씨의 진술은 냉담했습니다. 7년을 함께 산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를 돈 때문에 죽인 겁니다. 김성태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당시 그는 고물상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소지한 현금이 1,200만 원,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돈이었죠. 영자가 김노인을 집으로 유인했어요. 술을 먹이고 재운 다음 제가 처리했습니다. 최진만의 자백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4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시간이었습니다. 성철수 씨가 살해당한 시각은 2007년 10월 17일 밤 10시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 씨는 집에서 소주를 마셨고 술에 취해 일찍 잠들었죠. 남편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진만이가 뒷문으로 들어왔고 영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쇠파이프로 머리를 3번인가 4번 내리쳤어요. 소리도 거의 안 났어요. 그 순간 두 아들은 방에서 각자 공부하거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말이죠. 2007년이면 온라인 게임이 전성기였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큰아들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신은 즉시 두꺼운 비닐로 여러 겹 감쌌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두 사람은 감나무 아래 1.5m 깊이의 구덩이를 팠습니다. 땅이 단단해서 힘들었어요. 감나무 뿌리도 잘라야 했고 최진만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감나무를 심듯이 흙을 다졌죠. 다음 날 아침 영자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아빠는 일 때문에 나가셨어. 그렇게 7년의 거짓말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도 분석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오후 2시 17분 영자 씨가 남편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통화 기록은 달랐습니다. 그 시각 철수 씨의 휴대폰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통화는 오전 10시 32분 최진만에게 걸려온 전화였죠. 남편한테서 전화 왔다고 거짓말한 겁니까? 네. 알리바이를 만들려고요. 영자 씨는 모든 걸 계획했던 겁니다. 2014년 9월 15일 이영자와 최진만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사회는 경악했죠. 특히 7년 동안 남편의 무덤 위를 밟고 다니며 유흥을 즐긴 영자 씨의 행태는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 마당 및 살인마 커플. 언론은 두 사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은 이미 사형을 요구하고 있었죠. 2014년 10월 2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건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영자 씨와 최진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영자,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영자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한다는 겁니까? 성철수 살해에 제가 관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죽인 건 최진만이에요. 순간 최진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성철수를 죽이자고 먼저 제안한 건 저 여자예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질서를 유지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책임 공방은 그렇게 시작되었죠. 검사는 다이어리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영자 씨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범행 기록이 법정에서 낭독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오늘 밤 마당에 구덩이를 팠다. 2007년 10월 18일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했다. 이제 끝났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자 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검사가 추궁했습니다. 피고인은 왜 이런 기록을 남긴 겁니까? 그건 돈 계산 때문이었어요. 집만이랑 얼마씩 나눌지 정확히 하려고. 남편을 죽여놓고 돈 계산이나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영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00년 김성태 씨 살인 사건도 다뤄졌습니다. 최진만이 직접 범행을 실행했지만 영자 씨가 피해자를 유인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피고인 이영자는 당시 김성태 씨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연히 다방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집으로 유인한 겁니까? 진만이가 그러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따라한 거예요. 영자 씨는 모든 책임을 최진만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진만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영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 영감 돈 많다. 우리가 가지면 안 되겠냐고요. 거짓말. 당신이 먼저 죽이자고 했잖아. 법정은 고성이 오가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주범으로 몰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사랑한다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죠. 2차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성철수 씨의 큰아들 민호였습니다. 당시 31살이 된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2007년 10월 17일 밤을 기억합니까?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방에서 게임하다가 늦게 잤거든요. 어머니나 최진만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한 적은 없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만약 제가 그날 밤 헤드셋을 벗었다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이어서 어머니 영자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평생 우리 위해 일만 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영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돌아옵니까? 민호의 울부짖음이 법정을 울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증인석을 떠났습니다. 다음 증인은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는 14년간 영자 씨 집 옆에서 살며 목격한 것들을 진술했습니다. 철수 씨가 사라진 뒤로 영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슬퍼하는 기색도 없고 오히려 더 화려해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남편 실종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낯선 남자를 집에 들였어요. 밤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요. 심지어 그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했어요. 김 씨 아주머니의 증언은 영자 씨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이 묻힌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사실에 방청석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3차 공판에서는 범행 도구가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마당에서 발견한 쇠파이프를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파이프 끝부분에는 미세한 혈흔 반응이 검출되었죠. 이 파이프로 2차례의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최진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0년에도 2007년에도 이걸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4년 동안 마당에 묻어둔 흉기, 그것은 2사람의 냉혹함을 증명하는 물증이었습니다. 4차 공판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라온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2008년 태국 여행 사진, 2009년 제주도 리조트 사진, 2010년 강원랜드 카지노 사진. 남편이 마당 아래 묻혀 있는 동안 찍은 화려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언제 찍은 겁니까? 남편 죽고 1년, 2년 뒤요. 남편의 유골 위에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말입니까? 영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총 5차례 진행되었습니다. 2사람의 진술은 계속 엇갈렸지만 물증과 정황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둘 다 살인의 공동 정범이라는 사실 말이죠. 최종 변론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피고인은 14년 동안 2차례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탐욕을 위해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고 그 위에서 호화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이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들은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2015년 1월 12일 마침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영자 씨와 최진만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영자, 최진만은 숨죽인 침묵 속에서 7년간 감춰졌던 진실에 대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 1월 12일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이영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진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사형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량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최진만은 멍한 표정으로 천장만 바라봤죠. 2 피고인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2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재산을 탕진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습니다. 재판장의 판결 이후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고인 이영자는 7년간 남편의 유골 위를 밟으며 살아왔고 2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가출했다는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철수 씨의 2 아들은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형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고 동생 민수는 텅 빈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죠. 판결 후 2사람은 각각 다른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청주여자교도소로, 최진만은 대구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14년간 함께했던 2사람은 그렇게 영원히 헤어지게 되었죠. 교도소에서 영자 씨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후회를 보였다고 합니다. 교도관의 전언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밤 철수 씨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하죠. 철수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남편도 망가진 아이들의 인생도 그 7년의 시간도 말이죠. 2015년 3월 성철수 씨와 김성태 씨의 유골은 정식 장례를 치렀습니다. 철수 씨의 장례식장에는 옛 동네 사람들과 미싱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이제라도 편히 쉬세요.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너무 억울하게 가셨어요. 조문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빈소 한쪽에는 철수 씨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창고에서 찾아낸 것이었죠. 형 민호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끝까지 우릴 위해 사셨다는 거 이제 모두가 알아요. 동생 민수는 말없이 아버지의 영정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테인리스 수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식사 때 사용했던 이가 나간 그 수저였죠. 장례를 마친 뒤 두 형제는 옛집이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미 재개발로 상가 건물이 들어선 뒤였지만 그들은 감나무가 서 있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였어, 형. 감나무가 서 있던 곳. 민수가 말했습니다. 형 민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을 만졌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복 빌어주시던 나무. 그 아래가 무덤이 될 줄은 몰랐을 거야. 두 형제는 그 자리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영원히 기억될 아버지 성철수 1964-2007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김성태 씨의 경우는 더 쓸쓸했습니다. 찾아오는 유족도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무용고자 장례를 치러주었고 공동묘지 한쪽에 조촐하게 안장되었죠. 하지만 성철수 씨의 두 아들은 김성태 씨의 묘도 함께 찾았습니다. 이분도 우리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같이 기억해 드려야죠. 매년 철수 씨의 기일이 되면 두 형제는 김성태 씨의 묘에도 꽃을 놓고 갔습니다. 영자 씨와 최진만은 2025년 현재까지도 복역 중입니다. 그들은 교도소 공장에서 일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죠. 가석방 신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유였습니다. 성철수 씨의 두 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 민호는 작은 봉제 공장을 운영하며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재봉틀을 공장 한쪽에 전시해 두고 직원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평생 바늘과 실로 가족을 먹여 살리신 분이에요. 그 성실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생 민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가정폭력과 범죄 피해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죠. 저는 아버지를 잃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매년 10월 17일 두 형제는 아버지의 묘를 찾습니다. 그리고 작은 감나무 묘목을 가져가 아버지 묘 옆에 심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이 나무 아래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2025년 현재 성철수 씨의 묘 주변에는 아들들이 심은 감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열리죠. 그 감나무를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나무 아래 묻힌 분, 참 좋은 아들들을 두셨네요. 대구 동성로는 여전히 번화가입니다. 광장코아 백화점은 2019년 문을 닫았지만 그 자리엔 새로운 복합상가가 들어섰죠. 호박나이트도 2015년에 폐업했고 지금은 카페 거리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 어딘가에 성철수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최진만을 만나러 갔던 그 골목, 그가 마지막 숨을 쉬었던 그 집터 말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욕망 때문에 가족을 배신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성철수 씨는 7년을 마당 아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말할 수 있었죠.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가족을 한 번 더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세상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그 어떤 재개발 보상금보다 소중한 건 사람의 온기입니다. 2007년 가을, 대구 동성로 뒷골목에서 사라진 한 남자. 그는 평생 재봉틀 앞에 앉아 자식들의 미래를 꿈꿨던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철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이름입니다. 오늘의 사건 노트, 여기서 덮겠습니다. 잊혀진 이름들, 사라진 진실, 그날의 흔적들. 봉인된 사건 노트에서 흔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인된 사건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